부동산 사부. 안녕하세요. 한번혜입니다. 이번 주에 정부가 규제를 예고하면서 축축성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사 심층 분석에서는 아이유님의 상권의 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고요. 포인플러스님이 오피스텔 관리비의 비밀 관련된 뉴스 준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한번혜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 들어와서 아주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나타난 기사들 잘 추려서 오늘 한번 기사의 맥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왕쇼 아이유입니다. 왕쇼는 또 뭐야? 제가 보보경심에서 아이유가 이제 왕쇼 되게 요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 언제 끝나요?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서회 남았나요? 서회 남았나요? 아직 얘기 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왕소한테 이제 막 버섯을 먹여주더라고요.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가 왕소를 하려고 그랬더니 알토라님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왕쇼로 바꿔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청춘독서님, 파트라쇼 안양님, DC 트라이브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 예. 댓글을 다시지 말라고 제가 막아놓으시려고 목풀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유님 칭찬하는 덧글은 좀 삼가해 주시고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거 덧글 하나 올려놓으면은 그거 카피해서 막 단체 카톡방에 보내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저장해 놓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주스 마시는 여자 포인플렉스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막 맥주가 땡겨갖고서는 매일매일 맥주를 마시다가 드디어 하루 더 마시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위기감이 생겨갖고 어제부터 해독 주스로 분위기를 반전하고 있습니다. 그 보라색 주스가 해독 주스인가요? 네, 오늘 아침에 마셨던 그것도 그거예요. 근데 딱 주스 이틀 마시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안색이 밝아졌다고 훨씬 얼굴 너무 좋다고 좋아졌어요. 그러시네요. 오늘 추선님도 얼굴이 뽀얗고 원래 뽀얗죠, 제가. 사우나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아침에. 빨리 진행이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진정의 시장 한번혜입니다. 요즘 너무 진정? 너무 시장이 지금 막 물 끓듯이 끓어서 조금 진정하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진짜 정부에서 크게 규제를 때릴까봐 좀 두렵습니다. 이번 주 기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주택협회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매 제한 강화하면 부동산 급락 우려라는 제목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행되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일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과열 징후가 나타나면서 가계부채 및 투기 억제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국적이고 일괄적인 규제 강화 조치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낳고 부동산 경기의 급락을 초래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 서두에서 언급을 했지만 주택협회는 대형 건설사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이 되거나 전매 제한을 강화하면 그 건설사에서 집을 못 팔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우려스럽다라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렇다고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양심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지금 이제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 분양권 전매자의 자금 출처도 조사하고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라고 이제 그 정도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약통장 불법 거래나 분양권 불법 전매는 지금이라고 해서 하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불법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주택협회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과열로 보는 측에서는 지금 규제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건설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주택협회에서는 부동산이 급락할 우려가 있으니 대책을 안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 규제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아주 경착륙 내지는 급락할 우려가 있다는 주택협회 의견에는 일단 동의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공급 물량이 이제 11월에 성동구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2월에 강동 고래힐 등
강남권에 이제 그 대형 단지들의 입주가 임박을 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세입자들을 구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거고요. 이제 실물 시장의 여파가 곧 나타나는 시점이 오는 마당에 대책까지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시장이 급락할 우려가 있다라는 그 내용 자체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과열이 어제 청약을 한 신촌숲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또 강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거든요. 정부나 이런 데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청약자들이 그 열기가 좀 죽어야 되는데 열기는 계속해서 지금 과열로 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실 정부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정부 당국자라고 하면 아주 좀 세밀하고 정교한 그런 그 대책을 내보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과열 부추기는 건설사 꼼수 분양이라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 GS건설이 경기도 안산에서 분양한 그랑시티자이는 계약금 500만 원에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뒤 1차 중도금을 내는 안심 전매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고 6개월 전매 기간까지는 한두 차례 중도금을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도입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분양권 전매를 겨냥한 투자자들을 최대한 끌어들이려는 계산이라고 하네요. 올해 들어서 지금 아파트 분양 예상 물량이 약 47만 가구입니다. 우리가 연간 적정 아파트 분양 물량을 보통 한 27만, 28만 가구로 본다라고 하면 거의 뭐 20만 가구가 초과하고 있는 그런 지금 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더군다나 과열의 중도금 대출 규제 얘기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그 쫄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에 동탄 이 신도시에서 분양한 부영 같은 경우도 1순위 청약의 평균 경쟁률이 26대 1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회사 측은 단지를 블록별로 나눠가지고 한 개의 청약 통장으로 3개를 갖다가 청약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세 번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게 경쟁률이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과해 보이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들을 받게끔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분양 시장을 단순히 방관을 하는 게 아니라 조장도 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마치 자기들이 부동산 시장을 걱정하는 것처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전매 제한 강화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물량을 밀어내기 위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이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2006년에서 2007년도에 분양 과열을 겪은 뒤에 약 16만 가구의 미분양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하도 분양이 안 되고 건설사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네. 그게 또 이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당시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사게 되면 양도소득세도 이제 완화시켜주고 취득세도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내년 뭐 나오는 분양 물량 때문에 또 미분양 물량이 쌓이게 되면 또 앞으로 결국은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 그 반복은 결국은 이제 그 도덕적인 해이와 악순환을 부르는 거고요. 결국은 국가의 세금을 우리가 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피해자는 국민 전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엄정한 원칙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한강변의 혈투, 신반포 7차, 대림대 호반의 수주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잠원동 알짜단지인 신반포 7차의 시공권을 둘러싸고 대림산업과 호반건설의 치열한 수주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고 합니다.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대림산업의 우세를 점치는 이가 많지만 강남 입성을 꿈꾸는 호반건설 역시 공격적으로 나서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평이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마감한 시공사 입찰에서요. 호반건설은 평당 467만 원 정도로 하겠다고 제출을 했고요. 대림산업보다 그 약 10만 원 정도 낮은 가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췄으며 또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는 특화 계획에서 인테리어와 에너지 절감 등을 강조해서 차별화를 꾀했다라고 하고요. 신반포 7차 재건축 조합에서는 오는 29일 날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선님, 근데 네네. 평당 공사비가 이제 10만 원 차이 나는 거는 사실 30평 기준으로 하면 300만 원인데 총액이 좀 작은 거 아닌가요?
그 내부적인 것만 보면 그런데요. 뭐 주차장도 있고 공용 면적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은 금액은 예.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뭐 호반이랑 식사하신 한번님 별 의견 없으세요? 아니었나요? 그때 어떻게? 저런 유언비어를. 그렇죠. 식사하고 싶습니다. 저 밥 좀 식사하고 사주세요. 싶으신, 네, 식사하고 싶으신. 근데 지난번에도 이거 언급됐던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호반이 밀리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쵸, 뭔가 이런 그쵸. 뭐 예. 요즘 같은 세상에 중도금 무이자 지원, 이주비? 뭐, 예, 네, 이주비 지원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재무적인 걸 들고 나오지 않는 이상 특히 신반부 7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른 시공사가 지정이 되어 예, 있었는데 예, 예. 그 시공사 브랜드가 약해서 마음에 예. 안 든다고 예. 해지를 하고 다시 지금 시공사를 뽑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수록 더 브랜드가 중요하겠네요. 이번 그러니까요. 선정에서도요. 그 브랜드력을 대림도 뭐 사실 아크로 리버파크 옛날에 수주할 때만 하더라도 강남에서 브랜드 인지력은 굉장히 약하다라고 그쵸, 예.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호반이 미래의 대림이 될 수 있을지는 이번에 뭐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기사에서 보면 그 강남 입성을 꿈꾸는 호반건설 역시 공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평이라고 하면요. 제 평은 쉽게 대림이 이길 것 같다. 예, 이게 제 평이에요. 왜냐하면 강남 특히나 이제 반포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보수적이어서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수주를 해내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그렇죠. 준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호방건설이 원래 현금 결제하기로 유명한 네, 회사이기 네. 때문에 예. 그런 자금력을 이제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살 수는 있겠지만 호방건설이 올 들어 울트라건설을 인수를 하고 이제 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예. 현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금력을 또 다시 동원할 수 있을지 그것도 조금 의문입니다. 반포에서 아크로 리버파크와 아크로 리버뷰 등 재건축을 하고 있는 대림산업, 그리고 해마다 2만 가구에 가까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호반 베르디움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주택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호반건설, 이 두 건설사의 대결 기대가 되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3가지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정부가 펄펄 끓는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좀처럼 칼을 빼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막상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는 또 이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할 것 같다가 또 잠시 후에는 또 안 할 것 같다가 그러니까 도대체 시장이 계속 밀당 과열되고 그러니까 있죠. 어느 쪽에 도대체 주목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일단은 정부에서 그 부동산 과열에도 못 나서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기사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호황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강남만 호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권이나 지방 집값은 보합 내지는 뭐 하락 내지는 정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섣불리 카드를 못 내고 있다라는 게 그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 정부가 그 과열에서 못 나서는 이유가 시장 자체에다가 정말 찬물을 쫙 하고 끼얹을 가능성에 대한 그 문제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급 과잉이라는 리스크가 우리 주변에 벌써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2017년도에 약 37만 가구, 2018년도에 39만 가구로 우리가 연평균 입주 물량의 약 20만 가구 이상씩이 더 많은 게 벌써 지금 2년 동안 물량이 공급되는 데다가 제가 봤을 때는 2019년과 2020년도 만만치 않게 지금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마당에 지금 자칫 규제의 칼을 잘못 휘둘렀다가는 시장 전반에 완벽하게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세 번째 이유는 그 호가가 뻥튀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10억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호가고 실제 거래하려면 9억 6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만큼 그렇게까지 과열은 아니야라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3가지 이유로 정부가 쉽게 지금 그 대책을 못 내세우고 있는데요. 대책을 못 내세우는 것에 대한 이 문제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중도금 대출은 규제에 이미 좀 몇 가지가 들어갔잖아요. 예를 들면 보금자리 론이라든가 적격 대출 같은 것들이 지금 그 은행들에서 스스로 그걸 막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책을 못 내세우니까 실제로 대출을 받을 실수요자들이 그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그 내용이 있어서 투기꾼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애꿎은 서민만 잡았다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책을 안 내놓고 있으니까는 어떤 정책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매수를 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게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정부는 뭐 사실 지금 가계부채만 걱정하고 있지 그쵸. 부동산 예, 자체에 예. 대해서는 크게 근데 이런 식으로 대책을 한번 내놓으면 추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그냥 그렇죠. 갈수 특히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의 입주권까지도 그 매매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뭐 그냥 시장이 정말 뭐 한 방에 맛이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정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일반 분양을 좀 본격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 지금 청약 1순위가 2년에서 1년으로 다시 줄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청약 1순위자들이 너무 많으니 그거를 원상으로 돌려놓는다든가 한 번 당첨이 되신 분들은 조금 뭐 텀을 두고 당첨이 되게끔 그 기한을 늘린다든가 해서 일단은 일반 분양을 조금 막는 선에서 해야지 기존의 조합원들의 입주권까지 건드리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러게요. 예. 지금 내년에 입주 물량이 기다리는 상태에서 잘못하면은 폭락하는 사태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세밀한 대책이 더욱더 절실한 시점입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역대 정권 중에 부동산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른 정권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서 띄우려고 그러게요. 그러면 가라앉고 그러게요. 가라앉히려고 그러면 뛰어오르고 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가 생각이 났거든요. 구두로만 계속 경고를 주고 예.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게 마치 이렇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들 때마다 투자자들이 막 움직이다가 잠깐 잠깐 또 멈추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또 막 움직이다가 멈칫하고 하지만 결국은 순례한테 다가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열하다가 폭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그렇죠. 듭니다. 이제 거기까지 다가가다가 술래한테 터치를 당하면 그럼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우려스럽죠. 근데 사실 올해 가계 부채가 너무 급증을 했고 심지어 그렇죠. 예. IMF에서는 뭐 DTI나 LTV 같은 거를 갖다가 뭐 30% 40% 수준까지 맞춰야 된다라는 그 외국에서 볼 때는 그 정도까지 경고음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라 꼭 정부만 욕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을 보는 자세도 너무 그런 어떤 투기적인 수요로 프리미엄만 그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우리들도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중도금 대출 막혀 분양 거래 취소해도 계약금 환불 안 돼. 피해는 소비자의 몫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코롱글로벌이 최근 부산 동래구에 선보인 아시아드 코롱 하늘채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자는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같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 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해야 한다는 게 그 핵심입니다. 중도금 집단 대출이 거부되더라도 계약자가 그에 따른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시중은행의 아파트 중도금 집단 대출이 사실상 뭐 거의 올스톱 되다시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약을 할 때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하고 나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 대출 안 돼 이래버리면 사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 상황을 대비해서 그 건설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빠져나갈 문구를 미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에다 다 써놓게 되면 나중에 대출받은 사람이 계약금을 날려버리는 피해를 고스란히 그 계약자가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사가 분양 과정에서 대출에 대한 확약을 하거나 보장을 약속했을 때인데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며 소비자들을 모집한 사업지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은 사실상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장을 사업 주체가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에 대한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분석입니다. 여지까지는 대체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계약자들이 그 중도금 대출이 실제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그 대비 상황을 하나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해서 일반 분양을 청약을 하시고요. 계약을 하실 때는 만에 하나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책임 범위 뭐 이런 거를 명확하게 좀 한번 분양계약서에서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중도금 무이자일 경우에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야 그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기사에 나오는 변호사분은 소송을 하면 뭐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다.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소송이 근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돈 들여야 하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건설사들도 앞으로의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계약에 서명한 계약자에 의하면 계약금 일부를 이제 저희가 정액제를 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계약금을 뭐 며칠 한 달 이내에 입금을 해라라고 하는데 보통 그게 입금이 안 될 경우에 이제 지연이자를 고리로 뭐 7%, 9% 뭐 이렇게 물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납부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계약이 해지된다라는 내용을 적었다고 해요. 건설사에 유리한 계약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형광펜에 이렇게 줄을 쭉쭉 그어가며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 내용을 반드시 인지하신 거다라고 하고 거기에 사인과 도장을 찍게 했다고 하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거 들을 때 다 건성건성 듣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계약서 자체를 뭐 정말 꼼꼼히 읽어보시고 계약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한 분도 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계약을 할 때 그거 안 읽고 사인하라는 데만 사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소한 그 지금 집단 대출이 이렇게 막혀 있으니 지금 요 부분만큼이라도 좀 챙겨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소비자들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한번 이제 계약서에 대해서 어디를 보셔야 되는지도 한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톡톡님, 알토라님과 그리고 마플님께 넘기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19일자 KBS 취재 기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그래요. 관리비의 비밀이라는 제목이네요. 포폴님 준비하셨죠? 네. 이 기사에서는 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최모 씨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분은 매달 인터넷 요금으로 9,091원을 관리사무소에 내는데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선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통신업체와 맺은 요금은 세대당 5,600원이라고 합니다. 왜 오피스텔은 실제 요금보다 3,000원을 더 올려받은 걸까요?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단체 계약 때문이라고 합니다. 몇 세대가 쓰던 돈은 무조건 내야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분양 당시 오피스텔이 통신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모든 입주자가 인터넷을 쓴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 가운데 절반만 예를 들어 인터넷을 쓴다면 이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은 안 쓰는 집 것까지 2배를 내야 되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오피스텔이 한 달 인터넷 요금으로 걷는 금액이 총 150만 원 선인데 통신업체에 내는 금액은 120만 원 정도라는 여기서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30만 원 차액은 관리비 외 수익 항목으로 매달 잡히는데 관리비 외 수익 항목은 통신장비 수리비, 헬스장 운영비, 선수금, 직원 월급 등 각종 항목에 쓰인다고 오피스텔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관리비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물으니까 오히려 오피스텔 측에서는 어차피 관리비에서 인터넷 비용 비중이 적다. 다 해봤자 한 달에 10,000원이다. 라고 엉뚱한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피스텔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이 기자분이 취재를 하면서 서울 시내 오피스텔 10곳을 살펴봤는데 대부분 통신업체와 이런 단체 계약을 맺고 있었고 또 모든 입주자에게 인터넷 요금을 받는 오피스텔이 많았다고 해요. 특히 사용 유무와 무관하게요. 심지어 한 곳은 오피스텔 면적에 따라서 인터넷 요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더 작은 평수는 조금 내고 더 큰 평수는 조금 더 냈다는데 아시다시피 인터넷은 사용하는 회선수가 중요하지 그 인터넷 회선이 있는 공간의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관리사무소 말로는 원래 오피스텔은 그렇다라고 했다네요. 근데 알고 보니 이 통신업체 쪽에서 받는 리베이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원금이 있었다네요. 방 한 개당 지원금 12만 원, 세대 수가 많으면 12만 원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 200세대를 단체 계약할 경우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현금으로 이 계약을 하는 분 개인 계좌에 지원받을 수 있나 봐요. 이런 사은품이나 지원금이 업계 관행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가입을 하면 이런 사은품들을 받잖아요. 뭐 상품권이 됐건 그렇죠. 현금이 됐건. 근데 이거를 이용자가 받는 게 아니라 그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나 혹은 뭐 그 분양을 했던 측이라든지 어쨌든 그 한쪽에서 누군가가 받아서 누군가가 챙겨 쓰는 거니까 실제 이용자는 그런 혜택을 못 받잖아요. 오피스텔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뭐 이런 게 있나요? 거의 다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민이 이런 깜깜이 요금 부과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비용들이 관리비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처음에 포플님이 이 기사를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처음에 읽을 때는 아니 이게 그 단체로 하니까 예를 들면 100원이면 단체로 했으니까 뭐 한 50원, 60원에 가져왔으면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전체를 조건으로 한 거잖아요. 네네. 전체를 다 쓰는 조건으로. 그러면 뭐 사실 옆집이 안 쓴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만큼의 할인 혜택을 받으니 뭐 옆집 거를 조금 내줄 수도 있지 않냐라는 개념으로 봤는데 이게 보니까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빼먹고 저렇게 빼먹고 뭐 그냥 빼먹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보니까.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가게 왜 9,000원을 내고 6,000원밖에 안 되는데 9,000원을 내지 뭐 그러다가 저 집 것도 내야 되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차익을 남겨갖고서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갖고 가고 또 가입비는 가입비대로 또 가입할 때 자기들이 가입비에 다 대한 가져가고. 리베이트도 갖고 가고 그래서 이래저래 참 오피스텔이 쉽지 사각지대네요. 않네요. 오피스텔뿐이 네.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그런 그 비리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아파트도 그렇죠. 근데 요즘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굉장히 꼼꼼하게들 하거든요. 그 실제로 날라오는 책자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실제 잡수입이 얼마가 됐고 그 수입을 어디에다 썼는지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단지들이 꽤 많거든요. 그게 그 김부선 난방열사 맞아요. 덕분에 이게 가능해지긴 그렇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비교적 그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잘 관리되는 편인 것 같고요. 이미 관행이 뿌리 깊게 관행이 있는 뭐 한 30년, 40년 넘어가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뭐 동대표선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뭔가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잡음이 발생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피스텔은 완전 사각지대네요. 사실 그런 감시 단체가 아예 없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뭐 그냥 부과하는 대로 그냥 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억울해도 이걸 뭐 안 내면은 일단 끊기니까 그렇죠. 정기고 뭐고 다 끊길 수도 있으니까. 지난해 기준 53만 명, 올 연말이면 60만 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피스텔 거주자들입니다. 실질적인 소형주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막상 주택법이나 임대차 보호법에 사각지대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 위험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번엔 세입자에게도 여러모로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오피스텔은 여러모로 쉽지 않네요. 세입자까지도. 네. 세입자까지도 쉽지 않은 시장이네요. 이번 기사 심층 분석은 아유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상권의 이동과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국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없고 그 해결책은 건물주, 임차인, 고객 모두 서로 배려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교과서적인 그런 해결책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자치구가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17일자 뉴스인데요. 아유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서울 숲길 주변 대형 프랜차이즈가 제한될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은 지난주에 좀 상세히 소개해드렸지만 낙후한 구도심이 다시 번성해 사람들이 몰리면 그 여파로 임대료가 올라서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입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지는 서울 숲길 주변에 내년 초부터 대형 가맹 커피숍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초라 그러니까 올해 아직 남은 동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얼른 들어오라. 네. 올해까지 이제 빨리 들어올 사람 들어오라는 시그널. 그렇게까지는 예. 아니지만 제가 프랜차이즈 쪽이라면은 지금 들어가려고 선점하는 거죠. 선점하려고 예. 노력할 것 같습니다. 성동구에서 이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와 속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연구 용역을 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그 성동구의 경우 기존 세입자가 밀려나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워낙 심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라는 그 뉴스 브리핑을 어떤 공무원분께서 나오셔서 하는 거를 본 기억이 있어요. 아, 혹시 그분이 고성근 선생님 아닌가요? 제가 성함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맞을 겁니다. 아마. 예. 근데 추사님 말씀은 이제 그냥 뜬구름 잡는 좀 그런 얘기였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네. 그 용역 결과인데요. 일단 시금 상권 창폐업 빈도나 상권 규모 증감 지표 이런 것들이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 평균보다도 훨씬 높았다고 하고요. 또 성수동 시금업종 중 카페 비중이 2005년에서 2014년 3배 정도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이 시금업종에서 한식당이 줄고 카페가 늘어나는 공통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 한식당이 보통 그 작은 집밥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식당을 밥- 말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게 줄고 그런 카페가 거 줄고 많이 느는 모양인 것 같아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2005년부터 15년까지 95.7% 상승했다고 하니까 거의 100%가량 상승을 했고요. 10년 동안. 이 자료는 서울시 평균보다 대략 한 23% 정도 높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서울숲 주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 약 한 50% 정도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하니까 그 서울시의 평균보다는 굉장히 높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벌어지는 일반화한 그 일반적인 그런 지역과는 좀 비슷한 수준으로 그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 그 가격에 맞춰서 임대료는 상승하고 세입자들은 퇴출되는 기존의 세입자들은 퇴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성동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서 어떤 뭐 해결책을 내놓은 게 있어요? 예, 연합뉴스 기사에 소개된 건 아닌데 제가 기사 준비를 하면서 검색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먼저 작년 9월에 전국 최초로 성동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우려 지역을 지속발전 구역으로 정하고 그리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랑 임차인과 성동구가 이런 걸 방지하는 상생을 약속하는 자율협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건물주 255명 중 154명이 동참했다고 하더라고요. 60%나 참여하셨네요. 많이 한 거죠. 예. 40%는 안 한 거잖아요. 근데 뭐 지방에 있으시거나 뭐 뭐 연락 안 동네에 되는 다 분들? 사는 음. 건물주라는 보장은 그렇죠. 없습니다. 기사에 보니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말 성수동 1가 2동,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에 25만 평방미터를 지속 가능 발전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하네요. 그럼 이 구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예, 성동구는 서울숲길 일대에 내년 1월부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비디오방,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 등의 입점을 제한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포플리 말씀처럼 내년 1월부터면 12월까지 시간이 있는 건데 네. 들어가고 싶으면 빨리빨리 지금이 들어가시면. 마지막 기회다. 예, 이건 이제 성동구에서 지정한 이제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제안을 해서 어떤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권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근본 목적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부작용을 막아보겠다는 일단은 건데요. 명분은 네. 그렇다. 그렇군요. 기사에 나오는 서울숲길 주민협의체는 어떤 조직인가요? 정확하게 얘는 이 조직에서 하는 일이 무언가요? 이게 좀 특이한 조직인데요. 뭐 압구정동 뭐 재건축 추진위원회 그런 거랑 좀 많이 다른 건데 보면은 건물주 5명과 임차인 5명, 지역 단체장 5명, 지역 활동가 5명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멤버부터 좀 독특하죠. 네. 예, 주된 하는 일은 이 지속 가능 발전 구역 지정된 데서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우고 또 건물주랑 임차인 사이에 상생 협약도 이제 추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상생협약이면 결국 그 임대료가 어느 정도 보장되거나 뭐 그런 게 뒷받침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예, 되면은 결국 더 비싸게 빌려주고 싶은 건물주나 혹은 더 비싸게 내고 들어올 용의가 있는 그 프랜차이즈 같은 임차인의 재산권이나 아니면은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성동구 관계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소송이 이제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이익을 위해서 입점 제한이 정당하다는 것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리고 실제로 임차인들이 동네 분위기를 바꿔놓은 게 맞거든요. 그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죠. 임차인들이 동네 분위기를
바꿔놓고 나서 또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리를 살려놨는데 쫓겨나야 네네. 되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에 그렇죠. 그 내몰리게 되는 거기 거죠. 생긴 뭐 무슨 카페라든지 아니면 제 동기 하나도 심지어 분당에 살아요. 근데 그런데 이쪽에 맥주 가게를 찾았다고 한 번씩 그쪽으로 가고 맥주를 마시고. 네, 그런 식으로 멀리서도 여기만의 독특한 분위기나 여기만 있는 상품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나 그런 걸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고 나면은 굳이 예. 여기까지 올 필요 없죠. 분당에도 그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의도 자체는 뭐 잘 이해가 그렇죠. 가요. 네. 되게 좋은 의도로 기존에 이제 저렴하게 세를 얻어서 쓰셨던 분들이 고가의 세로 인해서 밀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뭐 그런 어떤 협의체 구성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또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건물을 누군가가 비싸게 들어온다는데 그거를 갖다가 마다해야 하는 그런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런 점들이 과연 그 임차인의 입장과 임대인의 입장이 잘 조화되는 것이 가능할까? 뭐 이런 의문점은 있지만 협의체를 구성했다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서 어떤 적정한 금액을 찾는 것이 뭐 그분들의 목적이 아닐까 싶긴 해요. 저도 사실 지난주에 이제 그 젠트리피케이션 소개해드리면서 그 해결책이 좀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나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뭔가 시도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되게 의미 있고 뜻깊은 일 같습니다. 하여튼 또 대형 프랜차이즈 분들은 12월까지 빨리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회는 조금 남아있네요. 한 3달 있으니까. 예. 오늘 뉴스 어떠셨어요? 뉴스들이 다소 무거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무거운 기사들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심층 분석은 조금 더 쉽고 이해하시기 쉬운 생활에 와닿는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팟빵 게시판 또는 네이버 카페 사주와 부동산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 올려주세요. 오늘도 현명한 투자자를 응원합니다. 부동산 사부